저는 오빠언니가 저를 평생 미워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2025년 3월 서울. 김수진은 작은 꽃집 계산대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은행 앱 알림이 떴다. 입금 200만 원.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착오가 아니었다. 입금인 박영숙.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영숙.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마지막으로 본 그 이름. 전 시어머니였다. 수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 속 숫자가 흔들려 보였다. 200만 원. 왜? 대체 왜? 3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이혼 날 시어머니는 분명히 말했었다. 다신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차갑고 단호하고 증오로 가득했던 목소리.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200만 원. 박영숙.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꽃집 안을 둘러봤다. 작은 공간이었다. 10평도 채 안 되는 가게. 하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이혼 후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꽃집이었다. 처음에는 꽃 이름도 제대로 몰랐다. 장미와 튤립 정도만 알았을 뿐이다. 하지만 배웠다. 악착같이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다른 꽃집을 돌아다니며 물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수지는 이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꽃집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매달 월세 80만 원, 재료비, 생활비, 딸 지원이의 학원비까지 합치면 턱걸이였다. 그래도 버텼다. 아니, 버티고 있었다. 수지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2권 있었다. 하나는 가게 통장, 하나는 개인 통장. 개인 통장 잔액 380만 원. 다음 달 월세를 내고 나면 300만 원. 거기서 생활비, 학원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았다. 수지는 통장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200만 원. 만약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시어머니가 보낸 거라면? 왜? 수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저장은 되어 있었다. 3년 전 그대로. 하지만 걸 수 없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지만 누르지 못했다. 15년. 15년을 함께 살았다. 아니,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견뎠다는 표현이 맞았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3월의 햇살이 따스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커플, 가족,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딸랑.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17살 딸 김지원이 교복을 입고 들어왔다. 학교가 일찍 끝났나 보다. 지원아. 학교 벌써 끝났어? 응. 오늘 6교시 자습이었어. 지원이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수진 옆에 앉았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집에 김치찌개 재료 있으니까 그거 해 먹을까? 좋아. 지원이는 수진의 휴대폰 화면을 힐끔 봤다. 은행 앱이 켜져 있었다. 200만 원 입금 내역이 보였다.
엄마, 이거 뭐야? 200만 원? 수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뒤집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숨겨? 지원이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영리한 아이였다. 수진의 표정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지원아, 응?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너한테 돈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원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돈인데? 그냥 200만 원. 이유 없이? 응. 지원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안 받아. 왜? 이유 없이 주는 돈은 없잖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지원이다운 대답이었다. 그런데 엄마, 왜 그런 질문을 해? 아니, 그냥. 지원이는 수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할머니? 수지는 깜짝 놀라 지원이를 봤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표정 보면 알지. 할머니 얘기 나올 때만 그렇게 굳어. 지원이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돈 보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200만 원. 왜? 나도 몰라. 지원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받지 마. 응? 할머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엄마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지원아. 괜찮지 않아. 나 다 기억해. 엄마가 매일 밤 울었던 거. 지원아. 할머니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그런 사람한테 왜 돈을 받아야 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원이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박영숙이 이유 없이 돈을 보낼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계산적이었다. 철저했다. 15년을 같이 살며 깨달은 사실이었다. 그런 사람이 200만 원을 그냥 보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서 지원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엄마, 국물 좀 더 부어줘. 그래. 수진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지원이의 그릇에 부어주는 순간이었다. 띠링.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입금 200만 원. 수진의 손이 멈췄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엄마. 지원이가 이상하다는 듯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입금인 박영숙. 또였다. 또 200만 원.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지원이가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아 봤다. 헐, 또 200만 원? 엄마, 이거 이상한데? 지원이의 말이 맞았다. 하루에 2번 같은 금액.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들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박영숙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저 돈만 들어왔다. 엄마, 전화해봐. 응?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왜 보낸 건지 물어보자.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원이의 말이 맞았다. 물어봐야 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숙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었다. 또 자동 응답.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안 받네. 지원이가 중얼거렸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원이는 설거지를 하러 갔다. 혼자 남은 수진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2010년 5월, 수진은 전민우와 결혼했다. 27살이었다. 민우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 회사원이었고 성실해 보였다. 3개월 연애 끝에 프러포즈를 받았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수진은 행복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진은 시댁 집으로 갔다. 서울 동작구의 30평대 아파트였다. 어서 오세요. 박영숙이 현관에서 수진을 맞았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수진은 그때 느꼈다. 아, 이 사람은 날 안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영숙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한테 과분하네. 수진은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다. 민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신혼방에서 수진은 민우에게 물었다. 오빠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좋아하셔. 아니야. 오늘 나한테 과분하다고 하셨어.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수진아, 엄마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민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그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수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지원이가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박영숙.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15년. 15년간 견뎠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엄마 먼저 씻을게. 응. 수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통장 잔액 780만 원. 400만 원이 늘어나 있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대체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꽃집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아직 손님은 없었다. 바닥을 쓸고 꽃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했다. 일상적인 아침이었다. 그때였다. 띠링. 휴대폰 알림음. 수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또 은행 앱 알림이었다. 입금 200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 번째였다. 입금인 박영숙.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알림 하나가 더 있었다. 문자 메시지. 발신인 박영숙. 수진의 손이 떨렸다. 문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시간이 없구나.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이 없다니. 무슨 뜻일까? 수진은 다시 문자를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수진아, 미안하다. 시간이 없구나. 수진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박영숙에게.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자동응답. 수진은 다시 걸었다. 또 자동응답. 5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수진은 주저앉았다.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시간이 없다는 건 혹시...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박영숙. 15년을 구박했던 그 사람. 이혼할 때 다신 보지 말자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무언가를 결심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3년 만이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의미일까? 병? 아니면... 수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다. 15년 전 결혼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하고 4개월 후 첫 명절이 찾아왔다. 추석이었다.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댁에 가려면 6시에 출발해야 했다. 오빠 일어나. 수지는 민우를 깨웠다. 민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벌써? 응, 어머니가 6시까지 오래. 둘은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차로 20분 거리였다.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10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영숙이 부엌에 서 있었다. 늦었네.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수지는 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전부터 해. 빨리. 박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손이 빨랐다. 어머니께 배운 솜씨였다. 하지만 박영숙은 만족하지 않았다. 아이고, 감자를 그렇게 깎으면 어떡해. 너무 두껍잖아. 아, 죄송해요. 수지는 더 얇게 깎았다. 이번에는 파를 썰었다.
팔을 그렇게 크게 써? 또 지적이었다. 수지는 더 작게 썰었다. 고기를 재웠다. 양념이 너무 많아. 또 지적. 전을 붙였다. 불 조절을 못하네. 타잖아. 또 지적. 수지는 참았다. 입술을 깨물며 계속 요리했다. 3시간이 지났다. 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다. 민우의 형제들이 도착했다. 큰형 내외, 작은형 내외. 모두 모여 거실에 앉았다. 수지는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형님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수진아, 빨리 안 가져와? 박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네, 지금 갑니다. 수지는 서둘러 그릇을 들고 나갔다. 무거운 탕그릇이었다. 조심스럽게 상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미끄러졌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박영숙이 일어났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수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국물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뜨거웠다. 국물에 데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아이고, 진짜 조심성이 없어서. 박영숙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큰형수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새댁이 긴장했나 봐. 작은 형수도 거들었다. 그러게. 명절에 이러면 곤란한데.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바닥을 닦았다. 손에서 피가 났다. 그릇 조각에 베인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 1년 차, 수진의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셨다. 수진아,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좋으신가? 네, 좋으세요. 또 거짓말. 수지는 부모님을 시댁에 모시고 갔다.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까. 민우의 차를 빌려서 모셨다.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박영숙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세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손에 든 선물을 내밀었다. 부산 특산물이었다. 박영숙은 선물을 받으며 표정 없이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히고는 차도 내오지 않았다. 그냥 앉아만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 날씨가 좋네요. 수진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화제를 꺼냈다. 그러게요. 박영숙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수진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영숙은 수진을 힐끗 쳐다봤다. 글쎄요. 아직 배울 게 많죠. 차가운 대답이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웃음을 잃었다. 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30분쯤 앉아 있었을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수진의 아버지가 일어났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박영숙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소파에 앉은 채 손만 흔들었다.
수지는 부모님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수진아.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네, 엄마. 수지는 눈물을 참았다. 부모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민우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신 것 같아. 그래. 민우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응. 차도 안 내오시고 앉아서 대화도 별로 안 하시고. 엄마가 원래 그래. 낯을 좀 가리시거든. 하지만 수진아, 신경 쓰지 마. 엄마 성격이 그래. 민우는 다시 휴대폰을 봤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혼 3년 차. 수지는 임신했다. 8주 차였다. 민우도 기뻐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수진에게 미소를 보였다. 잘했어. 이제 우리 손주 보겠구나. 박영숙은 수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일찍 자고 몸조리를 철저히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갔다. 피가 나오고 있었다. 아,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급히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네요. 예, 유산입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아기를. 목소리가 떨렸다. 뭐, 무슨 일이야? 유산이래. 아기가. 민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시댁에 갔다. 박영숙은 수진을 보자마자 말했다. 아이를 어떻게 지키지도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조심하라고 했잖아. 회사는 왜 다녀? 집에 있지. 하지만 회사가 뭐가 중요해? 아기가 중요하지. 박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3명을 낳아서 다 키웠어. 한 명도 잃지 않고. 그런데 너는 처대를 이렇게 잃어? 어머니, 정말 실망이야. 우리 민우가 불쌍해.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말 내 잘못일까? 의사 선생님은 자연유산이라고 했다.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박영숙은 계속 수진을 탓했다. 민우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진은 우울증에 빠졌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매일 밤 울었다. 아기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더 아팠다. 민우는 위로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힘내. 다음에 또 나오면 돼. 그 말뿐이었다. 수지는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2년 후 수지는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회사도 그만뒀다. 집에만 있으며 몸조리를 했다. 그리고 무사히 출산했다. 딸이었다. 김지원. 수지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고맙다, 지원아. 와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에 와서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수지는 미소를 잃었다. 어머니,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글쎄,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박영숙은 아기를 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수지는 아기를 꽉 안았다. 괜찮아, 지원아. 엄마는 내가 최고야.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민우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래서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지옥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아기가 울었다. 수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기를 안고 달래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하지만 박영숙은 도와주지 않았다. 산후조리는 내가 해야지. 나는 이미 다 키웠어. 그 말만 반복했다. 형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수지는 혼자였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수지는 탈진 직전이었다. 몸무게가 10kg 빠졌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수지는 정신을 차렸다. 꽃집 의자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다. 이 시간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다. 휴대폰을 들었다. 박영숙의 문자가 그대로 있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시간이 없구나. 수지는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영숙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 남편 전민우. 3년 만이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지원이와 관련된 일도 모두 문자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물어봐야 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번호를 찾았다. 저장은 되어 있었다. 전민우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변하지 않았다. 나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민우는 놀란 듯했다. 왜 전화했어? 어머니 일로 전화했어.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다.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보내셨어. 3일 동안 600만 원. 뭐? 민우도 놀란 것 같았다. 너 몰랐어? 아니, 나는 처음 듣는데.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문자를 보냈어. 시간이 없다고. 민우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민우야, 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지?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뭐? 엄마가.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2주 전부터.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병인데? 췌장암. 그 두 글자가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췌장암. 말기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 말기야? 응.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래. 길어야. 수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다. 3개월. 시간이 없다는 게 그 뜻이었구나.
수진아. 응. 엄마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말 안 했어. 근데 엄마가 돈을 보냈다는 건 처음 알았어.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거든. 수지는 눈물이 났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을 구박했던 사람. 이혼할 때 다신 보지 말자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 수진아, 너 올 거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해 볼게. 알았어. 어느 병원이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야. 내가 문자로 보낼게. 응. 그럼. 민우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슬펐다. 죽는다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오늘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휴무라는 팻말을 문에 걸고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야 할까? 박영숙을 만나러 가야 할까? 15년의 상처가 떠올랐다. 첫 명절의 굴욕. 친정 부모를 무시하던 모습. 유산 후 퍼부었던 비난. 출산 후에도 차가웠던 태도.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시간이 없구나. 미안하다. 그 두 단어. 박영숙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미안하다. 수지는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원이는 아직 학교였다. 혼자였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 서울 강남 종합병원 7층 702호. 수지는 그 문자를 한참 쳐다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가기로.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비록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함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가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서 후회하는 게 나았다. 수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42살의 수진이 거기 있었다. 15년 전보다 늙었지만 더 강해져 있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수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사람. 박영숙.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수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어두운 과거. 수지는 버스를 탔다.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과거가 떠올랐다. 3년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날.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다. 지원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5살이었다. 수지는 교복을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이 났다. 지원아, 축하해. 고마워, 엄마. 지원이는 수줍게 웃었다. 수지는 그날 지원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교복 입은 딸과 함께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비용이 급증했다.
학원비, 교재비, 교복값, 체험학습비, 모든 것이 돈이었다. 수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이었다. 월급은 250만 원. 거기에 민우의 월급 350만 원을 합치면 600만 원.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다. 하지만 시댁의 생활비로 100만 원을 내야 했다. 박영숙이 요구한 금액이었다. 너희가 여기서 살면서 밥 먹고 있잖아. 당연히 내야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500만 원. 거기서 지원이 학원비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었다. 수지는 걱정이 되었다. 오빠, 지원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날 밤 민우에게 물었다. 아직 3년 남았잖아. 천천히 모으면 되지. 하지만 지금도 빠듯한데. 그럼 내가 더 벌어. 민우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더 벌라고? 어떻게? 그날부터 수지는 부업을 시작했다. 퇴근 후 편의점 알바를 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한 달에 8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이 힘들었다.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잠은 새벽 3시에나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원이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했다. 하루 3시간 수면. 3개월이 지나자 수지는 탈진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과로입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요. 하지만 일을 해야 해서 건강을 생각하세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민우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다. 박영숙도 오지 않았다. 내가 무리해서 그런 거잖아. 알아서 해.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 수지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외로웠다. 지원이가 고2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대학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다. 수지는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다. 편의점 알바, 주말 청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500만 원. 통장에 꼭꼭 숨겨뒀다. 민우도 모르는 통장이었다. 수진만의 비상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돈이 사라져 있었다. 잔액 0원.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급히 은행에 전화했다. 고객님, 어제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누가 인출했나요? 명의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제가요? 아니에요. 저 어제 은행 안 갔는데요.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지는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간 것이다. 집으로 달려갔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오빠, 왜? 내 통장 돈 어디 갔어?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미안. 뭐? 내가 좀 썼어. 수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왜 내 허락도 없이? 형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형? 큰형? 응.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빌려줬어? 1,500만 원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미안해. 곧 갚는데. 언제? 모르겠어.
형도 사정이 어려워서 수지는 주저앉았다. 3년.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잠도 안 자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모은 돈.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오빠, 그게 지원이 대학 등록금이었어.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이야? 수지는 울음이 터졌다. 형한테 받아와. 당장? 수진아. 당장 받아오라고. 민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형이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대. 그럼 지원이 대학은 어떻게 가? 대출 받으면 되잖아. 학자금 대출.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다. 대출? 빚을 지고 대학에 보내라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박영숙이 나왔다.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민우 오빠가 제 통장에서. 알아. 민우한테 들었어. 들으셨어요? 그럼 큰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돈 돌려달라고. 박영숙은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봤다. 큰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번 거라고요. 내 돈? 결혼하면 다 우리 집안 돈이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말이야. 박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원래 너를 좋게 보지 않았어. 예. 민우한테 과분해.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수진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우리 민우는 서울대 나왔어. 너는 지방대 나왔잖아. 그래도 참았어. 민우가 좋다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딱 그 정도더라고. 박영숙의 말은 계속되었다. 애도 제대로 못 낳고 집안일도 서툴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어머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이혼해. 우리 민우 인생 더 이상 망치지 말고. 민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수지는 민우를 쳐다봤다. 오빠,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우는 눈을 피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끝이구나. 그날 밤 수지는 지원이와 단둘이 방에 앉아 있었다. 엄마, 왜 울어? 지원이가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다. 지원아. 응? 엄마가 미안해. 왜? 내 대학 등록금 없어졌어.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민우가 돈을 가져간 것, 큰형에게 빌려준 것,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지원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나 대출 받으면 돼. 친구들도 다 그래. 하지만, 엄마, 그것보다. 지원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혼해. 수지는 깜짝 놀라 지원이를 봤다. 뭐라고? 엄마,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돼. 엄마 죽어.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 다 알아. 밤마다 우는 것도 알아. 지원아, 아빠도 싫고 할머니도 싫어. 엄마한테 너무 못해. 지원이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둘이 살자. 나 열심히 알바할게. 엄마 좀 편하게 살자. 수지는 딸을 꽉 안았다. 고마워,
지원아, 엄마, 이혼하자. 제발.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이혼하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5년. 15년이면 충분했다. 이혼 서류를 쓰는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민우와 마주 앉았다. 민우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됐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서류나 쓰자.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할까요? 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위자료 5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5천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됐어. 그냥 그렇게 하자. 수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이 집안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1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다. 민우와 처음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지원이를 낳았을 때. 하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다. 수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탁! 그 소리와 함께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수진아, 민우가 불렀다. 뭐? 정말 미안해. 알았어. 너 어디서 살 거야? 원룸 알아봤어. 지원이는? 당연히 나랑 살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원이 잘 부탁해. 내가 부탁할 일이 아니야. 내 딸이니까. 수지는 일어났다. 그럼 나간다. 수진아. 민우가 다시 불렀다. 행복하게 살아.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슬펐다. 15년이라는 시간. 그게 이렇게 끝나다니. 짐을 싸는 날. 수진과 지원이는 박스에 짐을 담았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책, 그릇 몇 개. 15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다. 박영숙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박영숙이 말했다. 잘 가. 수진은 멈춰섰다. 뒤돌아봤다. 박영숙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뭐,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고생은 내가 했지. 너 때문에.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신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박영숙의 마지막 말이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수지는 생각했다. 다신 안 올 거야. 절대로. 수지는 버스에서 내렸다. 병원 앞이었다. 큰 건물이 눈앞에 있었다. 서울 강남 종합병원.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저 안에 있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되었다.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수지는 병원 정문으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실례합니다. 702호 병실이 어디예요?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1층, 2층, 3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6층, 7층. 딩동. 문이 열렸다. 수지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702호, 702호. 수지는 702호 앞에 멈춰 섰다.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영숙. 수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다. 떨렸다. 괜찮을까? 들어가도 괜찮을까? 그때였다. 수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뒤돌아봤다. 전민우가 서 있었다. 3년 만이었다. 민우는 조금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왔구나. 응. 둘은 잠시 침묵했다. 어색했다. 엄마 안에 계셔. 많이 안 좋으셔? 응. 많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가 볼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문을 열었다. 수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숨이 멎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뼈만 남은 몸. 하얗게 센 머리. 움푹 들어간 뺨. 그게 박영숙이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수진을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년 만의 재회였다. 박영숙의 입술이 움직였다. 수진아.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박영숙의 손을 봤다. 양손이 마르고 주름투성이었다. 3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알아. 너 알아봐. 박영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살짝 떨렸다. 왔구나. 정말 올 줄 몰랐는데. 어머니, 고마워. 와줘서.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도 눈물이 났다.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저 불쌍해 보였다. 죽어가는 한 사람. 그것뿐이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어. 박영숙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 옆에 서랍 열어봐. 수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다. 그거 가져가. 이게 뭔데요? 보면 알아. 박영숙은 눈을 감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수지는 수첩을 들고 박영숙을 바라봤다. 이 수첩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수지는 수첩을 손에 든 채 병실을 나왔다. 박영숙은 잠이 든 것 같았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민우가 따라 나왔다. 수진아. 응? 커피 마실래? 1층에 카페 있어. 그래.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병원 1층 카페.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민우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이는 잘 지내? 민우가 먼저 물었다. 응, 잘 지내. 고3이지? 응. 대학은 어디로 갈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수능 보고 정하려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미안해. 그때 등록금. 됐어. 지난 일이야. 수지는 말을 끊었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길어야 한 달이래. 그렇구나. 처음에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셨어.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엄마가 너한테 돈 보낸 거 나도 몰랐어. 응. 아마 통장을 따로 만드신 것 같아. 나한테도 안 보여주시고. 수지는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봤다. 작고 낡은 수첩이었다. 표지가 갈색으로 발에 있었다. 이거 뭔지 알아? 민우가 물었다. 몰라. 아직 안 봤어. 열어봐. 수지는 망설였다. 왜인지 모르게 열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수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2010년 5월 15일. 수진이 결혼한 날짜였다. 박영숙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다. 민우가 좋아하니 받아들여야지. 수진은 눈을 의심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5월 20일. 수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다. 나보다 일찍. 미안하다. 또 다음 페이지. 2010년 6월 3일. 수진이가 내 약을 챙겨뒀다. 고혈압 약. 내가 깜빡했는데. 수진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9월 15일 추석. 수진이가 전을 불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계속 넘겼다. 2011년 3월 10일. 수진이 부모님이 오셨다. 좋은 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며느리였을 때 당했던 것을 수진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구나. 2011년 7월 23일. 수진이가 더운데도 빨래를 다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2012년 2월 5일. 수진이가 감기 걸렸는데도 아침밥을 차렸다. 쉬라고 말하지 못했다. 왜 나는 따뜻한 말을 못할까? 수지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페이지가 눈물에 젖었다. 계속 읽었다. 2013년 4월 12일. 수진이가 유산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수진이 얼굴을 볼 수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15년 8월 30일. 지원이를 낳았다. 딸이다. 나는 실망한 척했다. 하지만 사실 귀엽다. 수진이가 고생 많이 했다. 2017년 1월 15일. 수진이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다. 밥도 못 먹었다고 한다. 내가 밥을 남겨뒀다. 수진이가 감사합니다 했다. 처음 들었다. 고맙다는 말. 2020년 5월 3일. 수진이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한다. 몸이 걱정된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2022년 9월 10일. 민우가 수진이 돈을 가져갔다. 나도 알고 있었다.
막지 못했다. 나는 최악의 시어머니다. 2022년 11월 20일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썼다. 내 잘못이다. 내가 수진이를 내쫓은 거나 다름없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 2022년 12월 1일 수진이가 짐을 싸고 나갔다. 지원이도 함께 다신 오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 수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울음이 터졌다. 15년 동안 박영숙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수진이 한 작은 일들까지. 그리고 매번 미안하다고 적었다. 민우는 수진을 바라봤다. 나도 며칠 전에 봤어. 그 수첩. 엄마가 보여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도 며느리였어.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했대.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그게 시집살이인 줄 알았대. 며느리는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할머니한테 배웠대.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수진이를 대하면서 깨달았대. 자기가 할머니랑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미워할수록 자기 자신이 미웠대. 하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대.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민우는 눈물을 닦았다. 이혼하라고 한 것도 사실은 수진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였대. 뭐, 민우랑 살면 수진이가 평생 고생할 거라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대.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돈 보낸 것도. 민우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계산이 적혀 있었다. 생활비 100만 원, 180개월 1억 8천만 원. 명절 용돈 경조사비 약 1,200만 원. 지원이 양육비 보탬 약 800만 원. 총합 2억 원.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었다. 수진이가 15년 동안 우리 집에 보탠 돈. 내가 갚아야 할 빚. 200만 원씩 나눠서 보내기. 100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다. 수지는 그 글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2억 원. 박영숙은 수진이 15년 동안 보탠 돈을 계산했다. 그리고 갚으려 했다. 200만 원씩. 엄마가 말씀하셨어. 자기가 죽기 전에 다 갚고 싶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급하게 보내고 계신 거야. 수지는 주저앉았다. 카페 의자에 힘없이 앉아 수첩을 꽉 안았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나왔다. 15년을 미워했다. 증오했다. 하지만 박영숙도 힘들었다. 혼자서 조용히 후회하며 살았다. 수진아, 올라갈래? 민우가 물었다. 엄마가 깨어나시면 얘기하고 싶으실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돌아갔다. 박영숙은 깨어나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부르자 박영숙은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수첩. 봤구나. 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박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미안하다.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지. 박영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1980년에 시집갔어.
그때 나이가 25이었지. 박영숙은 과거를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무서웠어.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하고 밥을 태우면 맞았어. 빨래를 덜하면 또 맞았어.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 말 잘 들어라는 말만 했지. 수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생각했어. 이제 자유다. 이제 며느리 부릴 차례다. 박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몰랐어.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어. 정말요? 응.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박영숙은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하게, 차갑게. 그게 시어머니라고 배웠으니까. 할머니한테, 어머니. 하지만 수진이를 대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할머니랑 똑같아지고 있다는 걸. 박영숙은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미워할수록 나 자신이 미웠어. 수첩에 쓰기 시작한 이유도 그래서야.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박영숙은 울었다. 수진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C4- 네 번째, 다섯 번째 입금. 며칠 후 수지는 집에 돌아와 있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입금 200만 원. 네 번째 입금이었다. 입금인 박영숙. 수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 돈의 의미를. 박영숙이 갚으려는 빚. 15년의 빚. 수지는 박영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돈 그만 보내세요. 괜찮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수진아,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수지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이 빚졌어. 돈으로라도 갚고 싶어. 수지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 울음이 터졌다. 지원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울어? 지원아. 수지는 지원이를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왜? 할머니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잖아. 지원이는 수진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괜찮아. 할머니도 힘들었어. 우리처럼. 수지는 모든 것을 지원이에게 말했다. 수첩 이야기, 박영숙의 과거, 200만 원의 의미. 지원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 나도 할머니 만나러 갈래. 정말? 응. 할머니 보고 싶어. 수지는 딸을 꽉 안았다. 고마워, 지원아. 일주일 후, 다섯 번째 입금이 들어왔다. 200만 원. 이제 총 1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시지가 함께 왔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시간이 정말 없구나.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수지는 즉시 답장했다. 네, 어머니. 갈게요. 지원이랑 같이 갈게요. 지원이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지막이라는 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시간이 정말 없구나. 주말이 되었다. 수진과 지원이는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지원이가 물었다. 엄마, 긴장돼? 응, 조금. 나도. 지원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을 거야. 그래, 고마워. 병원에 도착했다. 7층 702호. 문 앞에 섰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박영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진아, 왔구나. 네, 어머니. 지원이도 왔네. 박영숙은 지원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지원이는 침대로 다가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이에요. 그래, 지원아. 많이 컸네. 예뻐졌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지원이는 정말로 할머니를 보고 싶었다. 미웠던 감정은 이제 없었다. 박영숙은 수진과 지원이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너희 둘이 와줘서.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있어. 박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수진은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메모가 함께 있었다. 동작구 아파트 30평.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이제 수진이 거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영숙을 봤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유산이야. 원래 민우한테 주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 하지만 수진아, 받아줘.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박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15년 동안 미안했어.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네, 사랑한다. 박영숙이 처음으로 말했다. 사랑한다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웠어. 지원이를 낳아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박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15년 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수지는 박영숙을 안았다. 지원이도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면서. 하지만 이제는 미움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15년 만에 찾은 뒤늦은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병원에 갔다. 퇴근 후 꽃집 문을 닫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지원이도 학교가 끝나면 함께 갔다. 박영숙은 날마다 조금씩 약해졌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과 지원이가 오면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왔구나. 네, 어머니. 수진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세요. 고맙다. 하지만 목이 안 넘어가. 조금만이라도요. 수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박영숙의 입에 가져다 댔다. 박영숙은 한 숟가락 겨우 삼켰다. 맛있다. 정말요? 응. 15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박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도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병실을 나서는데 민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가 유산을 너한테 다 주셨다며.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나는 괜찮아. 응, 엄마 결정이니까. 나는 존중해. 민우는 난간에 팔을 걸쳤다. 사실 당연한 거야. 내가 너한테 못했잖아. 15년 동안 지켜주지도 못했고, 엄마 편만 들었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민우야, 재혼했어. 1년 전에.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들은 이야기였다.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려고 노력해. 내가 원했던 것들 다 해주려고. 그래. 근데 자꾸 너 생각이 나. 내가 너한테 해줬어야 했는데. 민우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용서는 못해줘. 아직은.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이제.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야. 각자 방식으로. 어머니도 나도 너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이 잘 키워줘. 부탁해. 응. 걱정 마. 둘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며칠 후 큰형과 작은형이 병원에 왔다. 박영숙을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큰형이 침대 옆에 앉았다. 왔구나. 박영숙은 힘없이 웃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큰형과 작은형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수진도 병실에 있었다. 큰형은 수진을 힐끗 쳐다봤다. 수진 씨도 왔네. 네, 형님.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박영숙이 입을 열었다. 큰아들. 네, 어머니. 수진이한테 사과해. 예. 15년 전에 빌린 돈 1,500만 원. 갚지 않았지? 큰형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지금이라도 갚아.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약속해. 박영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큰형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갚을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아니야. 갚아야지. 큰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박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박영숙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의식도 오락가락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 다 모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우는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모두 병원으로 모였다. 하지만 박영숙은 수진만 불렀다.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너 좋은 사람이야. 박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제대로 대했다면.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박영숙은 힘을 내서 말을 이었다.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어. 내가 못난 시어머니였을 뿐이야.
어머니, 용서해줘. 수진아, 이미 용서했어요. 수진은 박영숙의 손을 꽉 쥐었다. 사랑해요, 어머니. 박영숙의 눈이 커졌다. 수진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수진아. 박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병원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다. 갑자기 기계 소리가 바뀌었다. B-, B-, B-.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수지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박영숙은 눈을 뜬 채로 수진을 보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박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B-,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박영숙은 숨을 거뒀다. 2025년 4월 3일 새벽 5시 27분. 향년 68세였다. 수지는 박영숙의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수지는 박영숙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마지막 인사였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하지만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수진이었다. 상주였다. 검은 한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래요. 이혼한 며느리. 이혼했는데 상주를 서? 유산을 다 받았대요. 고인이 유언으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원이가 옆에 서서 함께 곡을 했다. 민우와 형제들은 뒤에 서 있었다. 조문객들이 한 명씩 다가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3일장이었다. 3일 동안 수지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지켰다. 영정사진 속 박영숙은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진이 고른 사진이었다. 5년 전 지원이 생일날 찍은 사진. 박영숙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마지막 날, 관을 닫기 전, 수지는 박영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 이제 가시는군요. 편히 쉬세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수지는 관 안에 작은 수첩을 넣었다. 15년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 이거 가져가세요. 천국에서 보면서 웃으세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관이 닫혔다. 영원한 이별이었다. 2025년 10월. 가을이 왔다. 서울 동작구의 30평 아파트. 수진과 지원이가 살고 있었다. 박영숙이 남긴 집이었다. 수지는 꽃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새로운 꽃집을 열었다. 아파트 1층 상가에.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숙이네 꽃집. 박영숙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손님들이 물었다. 사장님, 영숙이가 누구예요? 제 시어머니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진심이었다. 가게 한쪽에는
박영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영정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다. 수첩의 한 페이지를 확대한 것이었다. 수진아, 고맙다. 15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어.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글이었다. 저녁. 수진과 지원이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 뭔데? 대학 수시 합격했어. 정말? 수진은 깜짝 놀라 지원이를 안았다. 축하해, 지원아. 고마워, 엄마. 어느 대학이야?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이야. 장학금도 받았어. 수지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원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나도. 두 사람은 안고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박영숙이 남긴 것들, 집, 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뒤늦게 찾은 사랑.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요일 오후, 수진과 지원이는 묘지에 갔다. 박영숙의 묘 앞,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수진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저희는 잘 지내요. 어머니가 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원이도 대학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요. 지원이도 함께 절을 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박영숙은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아프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곳에서 수진과 지원이는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지원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 좋아.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의 묘지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 박영숙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 있을 것이었다. 사랑으로. 최종 메시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자막이 떠오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엔딩 크레딧.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의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인공 수진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마음 한켠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오래된 시간에 작은 온기 하나 닿았다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함을 다음 계절까지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천천히 다시 만나겠습니다.